자, 오늘 시에서를 하고 그리고 진도 나가고 쉬고 모의고사 1회랑 2회 모의 풀이 하고 집에 갈 거예요. 제시고사 제시보고. 자, 시에서를 하겠습니다. 우리 자화상은 봤으니까 다 알 거야, 그치? 자화상 우리 옛날 기억한 게 뭐야? 그 사나이 뭐였어? 자기 연민이었지, 그치? 후회됐다가 돌아갔다가 다시 봤다가 봤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그리웠다 미웠다 그리웠다 미웠다 이런 거였죠? 기억나죠? 저게 자화상이죠. 자기 스스로 부끄러워하는 거. 자, 여기 그 47쪽 보면은 시가 두 개가 또 나와요. 고은, 선재리, 아낙네들이랑 그 다음에 그 나무였나? 그 나무가 나오죠. 일단 선재리를 보면은 고은 시인 거고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그 선재리에서 일을 하는 아낙네들을 되게 안쓰러워하는 모습, 안쓰러우면서도 뭔가 고즈넉하면서도 뭔가 좀 토속적인, 향토적인 그런 느낌을 주는 시입니다. 그래서 일단 분석을 먼저 하면, 자, 먹방 중, 한밤중, 이거는 다 시간적 배경이죠. 이거 필기해요. 왜냐 이 시는 또 나오니까 언젠가. 여기 셋은 알잖아. 했던 거 똑같은 거 또 나와버려요. 벼부터 그대로 나와버렸어요. 자, 시간적 배경은 아낙네들의 힘든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 밤에 뭔가 하고 있잖아. 지금으로 치환하면 밤에 뭐가 있어? 상하차. 쿠팡 상하차 하는 거야 지금. 밤에 되게 힘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세터 중뜸. 세터 중뜸 뭐냐면 공간적 배경입니다. 밤의 공간적 배경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개들이 짖어댄다. 이 개가 짖으니까 저 개도 짖고, 물 건너 갈매, 그 토속적 지명입니다. 지역 이름이에요. 갈매 개까지 덩달아 짖어낸다. 이런 개 짖는 소리 사이로 개 짖는 소리는 뭐겠어? 청각적 심상이겠죠. 청각적 심상. 언뜻 언뜻 까여 다여 따위 말끝이 들린다. 들린다도 또 뭐야? 청각적 심상이죠. 그리고 또 대화 장면을 표현하고 있죠. 대화들 아낙네들끼리 모여가지고 밤에 수다 떠는 거야, 일하면서. 밤기러기 드높게 날며, 기러기가 난다, 우리 보는 거죠. 시각적 묘사고. 추운 땅으로 떨어뜨리는 소리하고 남이 아니다, 기러기의 울음소리를 비유한 거예요. 떨어뜨리는 소리가 기러기 울음소리랑 비유된 겁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의좋은 그 소리하고 남이 아니다. 남이 아니다가 두 번 그대로 나오네. 반복하고 있죠. 동일한 시구를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콩밭 김치거리 아쉬울 때 마늘 한 점 이고 가서 군산 묵은장 가서 팔고 오는 선재리 아낙네들. 자, 선재리가 이제 구체적인 지명. 구체적인 지명을 왜 했겠어? 사실적인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실적인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지명을 나타낸 겁니다. 팔다못해 파장더리로 남기고는 아낙네들, 순박하게 살아가는 민중들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낙네가 숨겨져 있는 의미가 소박하게 살아가고 있는 민중. 시오리길 한밤중이니 3길 더 가야지. 빈 광주리야 가볍지만 빈배 오기도 못하고 오죽이나 가벼울까. 얼마나 힘든 삶을 표현하는 거죠. 고된 삶을 표현하는 거예요. 가볍다는 거 반어적 표현을 쓰는 거죠. 무거울까를 야, 얼마나 가볍겠냐 라면서 반어적인 표현으로 고단한 삶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도 이 고생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공동체 의식을 나타내는 겁니다. 못난 백성, 이것도 또 뭐야? 반어적인 표현이 있죠. 백성들을 지금 찬양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 고대 안쓰러워하고. 진솔하게 살아가는 아낙네들이랑 못난 백성이랑 같은 의미고 반어적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못난 아낙네끼리끼리 나누는 고생이라. 얼마나 의좋은 한 세상이냐. 이 부정적인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삶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의좋은 세상. 어느새 개 짖는 소리 뜸해지고 밤은 내가 밤이다 라고 말하려는 듯. 밤이 어떻게 말을 해? 근데 말을 하고 있죠. 밤을 의인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입니다. 어둠이 눈을 벌뚱거린다. 내용은 대충 뭐겠어? 보기만 해도 아낙네들로 비유하는 일반 백성들의 삶, 일반 국민들의 삶을 안쓰러워하면서도 고대에 힘들어 보이더라도 서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살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지금. 다음 거, 그 나무. 이거는 이제 그 나무를 보고 나무의 뭐 피고 지고 크고 이런 모습을 자기랑 비교해가지고 바라봤던 이 시인의 시입니다.
자, 한 해 꽃잎을 며칠 만에 활짝 피었다 지운 벚꽃 가로 달아가다가. 벚꽃은 뭐야? 여러분들 벚꽃 언제 펴? 봄에 피지? 봄에 짧게 피지? 3월달에 잠깐 폈다 바로 지잖아. 그러니까 벚꽃 축제 할 거 아니야. 벚꽃 축제 때 사람들 많이 가는 거 아니야? 짧게 지니까. 그게 뭐겠어? 화려하지만 일시적인 존재로서 사용이 되는 거예요. 나무는 반면에 어때? 일시적이야? 아니죠. 화려하진 않은데 계속 가잖아. 그 나무와 대조하는 표현으로 벚꽃을 쓰는 겁니다. 화려하지만 짧게 가는데 나무는 일시적이지 않잖아. 그걸로 쓰는 거예요. 대조하기 위해서 벚꽃을 씁니다. 미처 제꽃 한 송이도 펼쳐들지 못하고 멈칫거리는 늑된 그 나무 발견했지요. 그 나무, 벚꽃이랑 대조된 그 나무예요. 그리고 나무는 또 하나 뭘로 표현되냐면 소외된 것, 좀 보여지지 않는 것들로 표현됩니다. 소외된 존재로 표현이 됩니다. 들킨 게 부끄러운지 나무가 부끄러운 표현 어떻게 해? 못하지. 근데 여기 썼죠. 시적 허용으로. 그걸 뭐겠어? 사람처럼 표현한 거니까 의인화. 의인법을 쓴 겁니다. 그 나무 시멘트 개울 한 구석으로 비틀린 뿌리 감춰놓고 소외된 그 나무의 모습을 어떻게 시각적으로 표현했죠. 눈으로 보이게끔 구석에 있고 뿌리 감춰놓고 시각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앞줄 아름들이 그늘 속에 반쯤 숨어있지요. 봄은 계절감을 드러내죠. 그 나무에게만 더디고 더뎌서 꽃철 이미 지난 줄 모르는지 그래도 어느 꽃나무와 다름없이 가지 가득 매달리고 있는 명은 어딘가 안쓰러웠지요. 그 나무에 대해서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는 거죠. 나무를 보면서 안쓰러워하는 화자의 마음. 늑된 나무가 비로소 밝혀드는 꽃불 성화 환하게 타오를 것이므로. 결국 이 뜻은 뭐야? 환하게 타오를 것이므로 그 나무가 결국에는 나중에 꽃을 피울 것이라는 화자의 기대감을 나타내는 거예요. 지금은 안 폈지만 영원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더 화려하게 필 것이다. 그걸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이미 길이 끝난 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한참이나 거기 멈춰서 있지요. 산에서 내려 2달 거리나 제자리 찾지 못해 헤매고 다녔던 저 난만한 봄길 어디 늦각이라는 깨달음 함께 얻으려고 한나절. 자, 늦각이라는 깨달음이 뭐야? 화자가 바라본 삶의 모습입니다. 늦더라도 결국 깨닫게 된 거야. 꼭 빠를 필요 없다. 이런. 나도 병든 그 나무 곁에서 서성거렸지요. 그 나무의 늦가기 삶에 동질감을 느끼고 있는 거야. 동병상련의 마음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화자가. 결국 뭐야? 자, 산에서 여기서부터 서성거렸지요는 화자가 나무를 보면서 지금 자기의 삶을 발견하고 있는 거죠. 나무의 특징이 뭐야? 영원한데 좀 늦잖아. 그치? 늦지만 결국에는 더 화려한 걸 피워내잖아. 화자도 지금 유추할 수 있는 거. 화자도 좀 늦었어. 하지만 나도 저 나무처럼 언젠가는 더 화려한 꽃이 피울 것이다. 뭐 이런 삶의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안쓰러워하다가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그게 이 시의 특징이에요. 이 봄 가기 전 저 나무도 푸릇한 잎새 매달까요? 무거운 청록으로 여름도 지치고 말면 불타는 소신공양 틈새 가난한 소지. 가을 단풍잎에 대해서 비유적인 표현을 한 겁니다. 이거는 중요하지 않고. 저 나무도 가지가지마다 지펴 올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화자가 자신의 삶에 대한 깨달음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과 맞닿아 있는 겁니다. 잘 됐으면 좋겠다. 그 깨달음 얻은 것만큼 내 인생도 이렇게 풀렸으면 좋겠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오케이? 이해되셨나요? 너무 빠를 필요 없다. 현대인들한테 얘기하는 말이죠. 여러분 다 빠르잖아 지금. 벌써 하고 있잖아 대신에. 학교 가서 해야 돼. 자, 그래서 첫 번째 거 아까 그 안악내들을 보면은 주제는 고단한 삶 속에서도 정겨움을 잃지 않는 민중들의 공동체 의식을 나타내고 있고요. 제재는 선제리 안악내 3이고 갈래는 뭐 자유시 서정시. 대부분의 시들이 현대에 써진 시들 다 자유시예요. 고전시는 정형시고 정형화가 돼 있으니까 요즘 최근에 나온 고전시 이후의 시들은 거의 다 자유시입니다. 성격은 객관적이고 토속적이고 민중적이고 향토적이고 되게 긍정적이죠. 반어법을 막 쓰니까. 특징, 시각적이고 청각적 이미지들을 되게 감각적으로 활용을 하죠. 기러기 떨어지는 소리부터 시작해서 개 짖는 소리까지 해가지고. 그리고 민중들의 고단한 삶을 되게 사실적으로 묘사하기도 하고, 그리고 지명 자체가 다 구체적이에요. 실제 있는 지명들을 써서 사실적으로 표현을 하고 반어적인 표현을 막 씁니다. 긍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반어법을 막 씁니다. 그래서 1에서 8행은 뭐 선제리 안악내들이 이제 일하고 귀가하는 모습, 그리고 9행에서 16행은 선제리 안악내들의 고단한 삶을 표현하고,
다음에 17행부터 20행은 선재리 안학내들에 대해서 화자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마지막 행은 그냥 밤이 점점 깊어지는 걸로 이제 시간 마무리 해주는 걸로 내용입니다. 나무 같은 경우에는 늑된 나무를 통해서 생각하는 삶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는 거죠, 본인이. 그리고 깨달음도 얻으려고 하는 거고, 깨달음도 얻기도 하고, 그 깨달음이 맞기를 원하잖아. 정답이라고 하진 않았어, 깨달음. 근데 분명 그럴 것이다, 제발 그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 계속 하잖아. 제재는 나무고, 갈래는 자유시 서정시고, 성격은 되게 관조적이고 성찰적이죠. 바라보고 성찰하고. 특징은 대상과 동일시를 또 통하죠. 나랑 나무랑 동일시하잖아, 계속. 그렇게 해가지고 시선 계속 전개하고, 뭐뭐지요, 뭐뭐까요, 이 반복을 통해서 대상에 대한 관심과 소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꽃 한 송이도 피우지 못한 그 나무를 처음 시작을 하죠. 근데 그늘 속에 숨어있는 외로운 나무를 발견하고, 근데 이 나무에 대해서 늦게나마 막 꽃망울을 피우려고 한 그 나무에 대해서 되게 안쓰러워요. 근데 그 사람은 이제 그 화자는 그거 보면서 결국 그 나무가 꽃을 피우기를 기다리고, 그리고 그 나무에 꽃도 피우고 나중에 잎도 돋아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서 성찰을 하죠. 늦더라도 늦은 게 아닌가. 됐나요? 근데 그런 얘기가 있긴 해. 늦었다고 생각할 때 가장 빠른 걸 하잖아. 근데 그건 아니야. 늦었다 생각하는 거야. 아무 생각 없을 때가 빠른 거야, 내가 봤을 때. 빨리빨리 하면 좋긴 하죠. 그냥 기다려주질 않아. 자, 그래서 문제를 보면은, 여기 내신 문제들을 보면은, 자, 가와 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대상 현재 상황에 대해서 화자가 비판적 태도를 보이나요? 공통적으로 보기도 어렵죠. 비판적이지도 않죠, 애초에. 그리고 대상의 미래에 대해서 화자의 낙관적인 전망이 드러나나요? 그것도 보기 힘들죠. 자, 대상과 일체가 되려는 화자의 의지가 드러난다. 일단 다는 뭐 그렇다 쳐. 나무랑 일치감을 느끼려고 하죠 쳐. 근데 나와 가는 뭐 그렇게까지 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대상을 딱하게 여기는 화자의 마음이 드러난다. 이게 답이죠. 가는 누굴 딱하게 여겨요? 자화상. 자화상은 누굴 딱하게 여겨요? 자신. 자기 세숫대야. 얼굴을 보고 얘기를 하잖아. 자기 스스로 얼굴을 보면서 안타까워 안쓰러워하잖아. 두 번째는 누굴 안쓰러워해? 안악내. 그리고 다는 나무. 이런 식으로 수능이 나와요, 실제로. 이게 수능이에요, 문제가. 이게 수능 문제예요. 자, 2번 같은 경우에 답은 4번입니다. 일단 자화상에 대한 내용이니까 이거는 나와 다 몰라도 됐어. 자, 화자가 과거의 자아를 발견하고 그런 자아를 다시 갖기를 바라는 것인지, 화자의 존재 탐구가 끝난 것으로 보는 것은 지금 과잉 해석이죠. 화자가 왜 존재하는가, 이런 탐구 끝났다, 이런 해석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유형에서 사나이가 함께하는 나타나는 것은 우물 속의 자아 상화를 들여다보는 것은 화자의 존재 탐구를 끝냈다, 이거 아니에요. 답은 4번. 아닌 것 보는 겁니다. 3번. A와 B를 비교한 것으로는 적절한 것. 답은 일단 2번입니다. 자, A가 아까 뭐였어요? 자, A가 이거죠. 이 개를 지지니 저 개도 짖고, 이런 개 짖는 소리가 개 계속 나오고 막 운율감 좀 드러나긴 해요. B 같은 경우에는 계속 따라갔다가 뭔가 시상이 계속 따라가는 느낌이죠. 시간이 흘러가는 느낌으로 가죠. 그거를 보면서 문제 풀려요. A는 구절의 반복을 계속해서 운율감을 조성하고 있긴 해요. 개 짖는 소리 막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하잖아요. 근데 다 B에서는 그런 특징이 없습니다. 반복하지 않아요. 시간의 흐름대로. 벚꽃 보다가 저기 소외된 나무 보다가 그 나무가 지금 꽃을 피우는 걸 보려다 시간의 흐름대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반복하지 않아요. 답은 2번입니다. 적절한 것은 2번. 운율감은 조성한다. A는 B와 달리. 맞죠? 자, 4번. 자, 남만한 봄길은 화자 자신이 젊은 시절에 겪은 방황이나 혼란을 뜻하는 것이지 본인이 일탈하겠다, 이런 삶에 대해서 한절의 갈망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에요. 나무를 보면서 나는 지금 일탈하고 싶어, 놀고 싶어, 언젠가 성공할 거니까, 이런 내용을 알려준 건 아니잖아. 내가 조금 옛날에는 일탈하고 힘들어서 방황을 했더라도 좀 늦었어. 그래서 하지만 늦었지만 지금은 정신 차리고 잘하고 있어, 잘 됐으면 좋겠어, 이런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답은 4번입니다. 언더스탠드. 오케이. 자, 우리 이제 내신으로 갑시다. 이제 그 2의 1이죠.
상황과 대상에 맞게 표현하는. 내가 그 수업 준비하면서 느낀 게 있어. 이런 걸 굳이 가르쳐야 할까? 말하는 법을 가르쳐야 될까? 일단 이 내용은 화법이에요. 수능에 나올 때 화법에 관련한 내용이고, 우리가 말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선생님 때였으면 이제 맞으면서 배우면 됐어. 이 자식이 말을 싸가지 없게 하네. 이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을 하고 있네. 그러면 때리니까. 근데 요즘은 애들이 이거 안 가르치면은 말을 참 재밌게 하는 애들이 많더라고. 사회성이 떨어진 애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뭐 물론 남학생들이야 전혀 걱정하지 않아요. 군대 가서 교쳐지니까. 진짜 고쳐지거든. 거기는 폭행이 있으니까. 근데 뭐 여학생들은 배울 언젠가 배우겠죠. 자, 대화의 원리와 언어 예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 상대에게 무언가를 부탁하거나 건의해야 되는 상황, 뭐 이런 상황 많죠. 그리고 요청해야 되는 상황, 거절해야 되는 상황, 기분을 살피는 거, 뭐 사과하는 거, 뭐 여러 가지 대화의 상황을 마주하게 되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원활하게 대화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고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저 듣고 말해야 되죠? 그리고 대화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다양한 상황 속에서 예의를 갖추어 의사소통하기 위해 알아둬야 하는 대화 원리에 대해서 공송성의 원리와 순서 교대 원리를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자. 자, 배려함의 예의를 갖추고 말하는 게 첫 번째예요. 일단 공송성의 원리란 내 말이 상대방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하면서 상대를 배려하고 예절을 갖춰서 대화하는 방법입니다. 이 원리를 갖춰 대화하는 방법을 정중한 어법, 정중어법이라고 하는데, 정중하지 않은 표현을 되게 최소화하고 정중한 표현을 최대화해서 대화하려는 어법에 포함된 5가지 경륜은 다음과 같다. 쭉쭉쭉 이제 나오겠죠. 이제 이게 무엇인지. 자, 첫 번째, 요령의 경륜. 상대가 부담스럽지 않게 말하는 게 요령의 경륜입니다. 내용만 봐도 승우가 나오네요. 다음 주에 우리 모둠에 발표해야 되니까 금요일까지 자료 정리해서 나한테 보내줘 라고 대답을 했는데, 서연이라는 여자애가 되게 말투가 띠껍죠. 그렇게 빨리? 이런 식으로 반문을 하고 있죠 지금. 서연 근데 이거는 또 근데 글 쓰는 사람 보기에는 서연이가 왜 이렇게 표현을 했겠어? 처음 승우가 얘기했을 때 되게 요령이 없게 말했잖아. 내가 금요일까지 우리가 뭔가 있고 해야 되니까 이렇게 자료 정리해서 해주면 어떨까? 라는 부탁을 하면 되는데 단정해가지고 해! 라고 명령을 해버리니까 똑같이 띠껍게 나온 거예요. 내가 그렇게 빨리 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왜? 이런 식으로. 서연이가 엄청 부담을 느낀 거예요 지금. 승우가 부담스럽게 얘기를 했으니까. 자, 석재. 내가 주말에 이모댁에 가야 해서 그런데 혹시 금요일까지 자료 정리해서 보낼 수 있겠니? 라고 스윗하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지혜가 급하긴 한데 해볼게 이런 식으로 받아주자는 거죠. 스윗한 화법, 스윗하지 않은 화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승우는 모든 발표를 위해서 자료 정리 부탁하고 있는데, 승우는 서연의 처지를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요구만 명령하듯이 말하고 있다. 당연히 서연이는 부담스럽죠. 상대한테 부탁하려면은 자신의 사정을 얘기를 하던가 일단. 그리고 상대한테 선택권을 줘야 돼요.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상대 처지를 고려하면서 부담을 줄여서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상대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 대신에 이익이 되는 표현을 하라는 말하기 규칙을 요령의 경륜이라고 합니다. 이 경륜에 따르면 상대의 부담이 줄어들수록 상대 이익이 커질 수 있게 하는 예의 표현이 됩니다. 직접적인 명령보다는 간접적이고 완곡한 표현이 상대의 부담을 덜어주므로 예의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요령의 경륜이에요. 상대한테 선택권을 줘라. 물론 살다 보면은 이걸 다 지키고 살면 안 되는 사람이 있긴 해요. 그리고 내가 상급자면 지켜야죠. 내가 요령의 경륜을 지켜가면서 너희한테 얘기하면 너희가 숙제 해오겠니? 얘들아, 다음 주 토요일까지 우리가 이걸 여기까지 진도를 나가야 되는데 너희들 숙제를 했으면 좋겠어 하고 얘기하면 이상하게 같은가? 그런다고 하겠냐고. 해와. 이렇게 해야지. 자, 관용의 경륜은 뭐냐면 자신의 탓은 돌려서 얘기하는 거야. 말을 할 때 내 탓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서연 이러면은 옛날이었으면 귀싸대기 돌아왔어요. 선생님 발표할 때 활용하라고 주시가 어려워서 이걸 못하겠다. 쉬운 거 찾아달라. 선생님한테 따지듯이 선생님 탓을 하면서 수업을 해주는 사람인데 선생님은
그러니까 선생님은 최대한 참고 이게 어렵다고? 라는 식으로 받아줬죠. 기분 되게 안 좋겠어요. 근데 지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해를 잘 못했으니 혹시 좀 더 쉬운 거 찾을 수 있겠냐 하면은 선생님 당연히 좋게 얘기를 하겠죠. 그것도 모르냐? 이러면 이제 그 선생님은 문제가 있는 선생님인데 보통 다 대부분 정상인이라면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자, 이렇게 내 탓을 안 하고 남 탓을 하는 식의 말을 하면은 상대방한테 당연히 불쾌한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대요. 그래서 상대방한테 건의를 해야 될 때는 지혜와 같이 상대를 배려해서 문제의 원인을 내 탓, 자신의 탓으로 돌려펴는 게 좋대. 이렇게 해서 자신의 이익을 최소화하면서 부담을 최대화하려는 말하기 규칙을 관용의 경륜이라 하는데, 이 경륜에 따르면 자신의 부담이 커질수록 자신의 이익이 줄어들수록 예의 있는 표현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관용의 경륜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칭찬의 경륜이죠. 상대방 비행기 태워주는 거예요. 계속 칭찬시켜주는 거예요. 승우. 그러니까 책만 보고 있는 거지. 오늘만 보고 있는 거 아니지. 컨디션 안 좋아요? 예? 컨디션이 안 좋아요? 네. 왜? 자, 어제 발표 연습 그렇게 많이 했는데 오늘 발표 그게 뭐니? 벌써 이미 혼내고 있죠. 이미 말이 좀 잘못됐어요. 근데 반대로 보면은 어제 발표 연습을 해서 오늘 정말 잘했더라 라고 하면서 먼저 칭찬을 하고 후에 뒤를 박죠. 조금 떠는 것 같긴 했는데 너였으니까 그나마 그 정도만 떨었을 거야 이러면서 이게 뒤가 진실이죠. 그래도 이렇게 말하니까 상대방이 되게 좀 호의적이잖아요. 승우는 좀 지적을 하면서 비방을 하고 있는데 석재는 되게 칭찬을 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완곡하게 말해서 불쾌감을 느끼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규칙을 칭찬의 경륜이라고 합니다. 상대방을 비방하는 것, 칭찬해야 할 상황에서 칭찬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예의를 갖추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진심이 담기지 않은 칭찬은 오히려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해야 합니다. 누가 봐도 이거는 칭찬할 거리가 아닌데 칭찬을 하면은 이거는 억지 칭찬이라는 게 보이죠. 억바. 보이죠. 이 칭찬의 경륜을 남자 학생들이 잘 못 써요. 잘. 좀 습관화해야 돼. 여학생들이 제일 잘 쓰는 방법이에요. 칭찬 앞에서 하다가 속에 뼈가 있잖아. 말 안에 뼈가 있잖아. 그거를 파악하는 남자가 성공합니다. 그걸 파악하지 못해요. 보통은 여자애들이 너는 왜 이렇게 착하니? 하면은 칭찬해주네. 관심인데. 하지만 그 속에 있는 뼈 있는 말이죠. 착하기만 한 그냥 남자. 그런 거 잘 파악해야 돼요. 자, 겨냥의 경륜. 이거는 자신 스스로 겸손하게 낮추는 거예요. 선생님이 지금 칭찬을 하고 있는데 서연이는 좀 나대죠? 당연하죠. 내가 못한 거 못 봤어? 막 이런 식으로 조금 잘난 척을 하는 친구였어요. 근데 지혜 같은 경우에는 되게 겸손하게 얘기하고 있죠.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살면서. 근데 이거 모르는 사람들 생각보다 많아. 서연은 선생님이 칭찬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다음에는 잘해낼 것이라고 자만심을 드러냈죠. 근데 지혜는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얘기를 하죠. 이런 것들, 자신에 대한 칭찬을 최소화하면서 비방은 최대화라는 말하기 규칙을 겸양의 경륜이라 하는데, 우리말에서는 별말 쓰면요 아직 부족합니다와 같이 상대방의 칭찬을 부정하고 자신을 낮추어 말하는 표현이 이에 해당합니다. 근데 이거 너무 부정하거나 자기를 막 비하하는 거는 당연히 안 좋겠죠. 자존감에도 좋지 않고 자신감도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적당하게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딱 겸손 떨 정도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나대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조금 이제 겸손하게 돌려 얘기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이제 학교에서 제일 많이 물어봐요. 대학 가면 너희 집 뭐 좀 잘 사는 거 같아? 막 이런 식으로 밥을 비싼 걸 먹었는데 내가 이번에 고마워서 사줬어. 그러면 이제 친구가 얘기를 해요. 야 너네 집 잘 사나 보다? 이러면은 여기서 이제 눈치 없는데 우리 집 뭐 좀 살지. 뭐 우리 뭐 어디 살고 서울에 어디 살고 집에 아파트 한 채 있고 차도 뭐 벤츠 끌어. 이런 얘기하는 순간 아싸 되는 거예요. 진짜 이게 둘 중에 하나 계속 돈 많은 척을 하면서 사람들 뿌리던가 돈을 아니면은 진짜 뒷담을 못 건 거야.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보통은 이제 무난하게 얘기하면 돼요. 뭐 나 먹고 살 정도면 있어. 내 돈도 아닌데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냥 이제 스토리로 흘러가는 거 티키타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반대로 너무 핸드폰 값낼 돈도 없다 야 이래 버리면은 진짜 좀 찌질해 보여요. 그런 애가 있어요. 근데 진짜로 있어요. 돈 없다
여자친구랑 베트남 가 있어. 인스타 돈 없는 애가 할 수 있는 행동이야? 할 수 있는 행동이. 근데 아주 요즘은 그런 거 다 기가 막히게 캐치해가지고 욕을 합니다. 왜 인스타에 골프 사진 올리면은 쟤 뭐 돈 많은 척 한다고 욕하잖아. 요즘 사람들이 쉽지 않아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결혼의 경률. 겸손해라. 적당히. 자, 그리고 동의의 경률은 뭐냐면 상대방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뭐 여기 서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발표 끝난 기념으로 다 같이 피자 먹자 이랬는데 승우 난 싫어. 바로 그냥 거절을 해버리죠. 근데 지혜랑 석재 같은 경우에는 동의를 먼저 하긴 해. 근데 일단 자기 일정이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조금 피곤하니까 내일 가보자 이러면서 상대방 선택권을 주고 있죠. 이렇듯이 여러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런 것들을 동의를 안 하면서 말하면 상대방을 좀 무안하게 만들 수도 있고 서연이를 불쾌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서로 의견이 다를 때는 먼저 상대의 제안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긍정적으로 얘기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다만 어떨까? 이렇게 선택권을 부여하는 의문문을 사용해서 상대방의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부드럽게 말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석재처럼 상대와 자신의 의견 차이는 최소화하고 일치를 최대화하는 말하기 규칙을 동의의 경률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조건 상대방의 의견 다 동의하라는 얘기는 아니죠. 초반부터 근데 다르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싸움 나잖아. 그래서 대화 분위기 해칠 수도 있잖아. 따라서 상대의 의견 중 공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순차적으로 의견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것도 모르는 사람이 되게 많더라고. 얼마 전에 내가 유튜브 쇼츠를 보는데 그 솔로 천국인가? 그 뭐 요즘 그 무슨 여자 9호 뭐 남자 몇 호 막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 있잖아. 그런 거 안 보나? 나는 솔로 막 이런 거? 거기서 근데 어떤 남자랑 어떤 여자랑 출연자끼리 싸우더라고. 그 출연자의 그 대화 맥락이 그거였어. 남자 출연자가 조금 이제 불쾌할 수 있는 얘기 먼저 꺼내긴 했어요. 아 보통 남자가 30대가 되면은 여자랑 남자랑 기울어지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어. 좀 불쾌할 수도 있죠, 여자 입장에서 들으면은. 근데 여기서 만약에 싸움에 난 이유는 이거예요. 그 듣자마자 여자 어떤 사람 출연자가 바로 욕을 해요. 아니 그건 사람마다 사람 다른 거지.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너무 기울어진 운동장 아니냐.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그걸 싸움이 난 거예요 지금. 근데 이걸 좀 완곡하게 돌려 얘기했으면 싸움이 안 났지 않았을까. 여자애가. 아니 똑똑하게 좀. 뭐 살다 보니까 좀 그런 거 같긴 한데 아무래도 뭐 남성이 뭐 30이 넘어가면은 이제 20살 때처럼 여자한테 막 무조건 관심을 보이는 건 아니니까 좀 더 주도권 있다라고 보여지긴 하지만 제 주변 사람들은 근데 또 꼭 그런 거 같진 않더라고요 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주변 사람도 편하고 싸움도 안 나고 본인의 의견도 전달할 수 있고 이 상대방만 욕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을 꺼낸 사람만 몰상식한 사람. 근데 같이 붙어버리니까 이거는 지금 둘 다 욕이 먹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 되게 많아. 진짜 저 상대방을 먹이고 싶으면은 이 동의의 경륜을 쓰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동의해주는 것 같으면서도 내 의견을 교묘하게 돌려 얘기하면은 누군가가 봤을 때 3자가 판단했을 때 나는 욕 안 먹어요. 그거 먼저 꺼낸 사람은 안 먹어요. 만약에 뭔가 논란이 있는 말이라. 그거를 잘 생각하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대화를 나누는 거 당연히 중요하죠. 긴 시간 혼잣말하는 연설과 달리 대화가 이제 참여자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원활하게 전개하기 위해서는 순서를 교대해야지. 이게 순서 교대 원리입니다. 뭐 서연, 뭐 승우, 지혜, 석재, 재하 뭐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뭐 나 지난 주말에 강화도 다녀왔잖아. 고인돌이 엄청 크더라고. 고인돌 얘기 10분째 계속 하고 있고 서연이는. 석재는 아무 말도 없고 좀 대화가 좀 말이 안 되죠. 왜 웃어? 왜 웃어? 끼어가지고. 뭐가 웃은 거예요? 서연이가. 서연이가? 이거 대표적인 게 드라마에도 하나 있죠? 더글로리를 너희들이 볼 수 있는 나이는 아니겠지만 유튜브에 뭐 다 나오니까 뭐 19세여도 다 봤을 거 아니야. 거기서 안 본 사람도 있겠지만 장면이 나와요. 일진들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만나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 더글로리 안 본 사람도 있나? 안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어요? 그래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 학교폭력에 대한 내용이에요. 드라마가. 일진무리가 있어요. 학교폭력을 한 일진무리가 있는데 그 학교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나중에 성인이 돼서 복수를 하는 내용이에요. 드라마 자체가. 복수를 하는 과정에서 학교폭력을 했던 얘네들이 성인 다 됐을 거 아니야. 성인이 돼서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다 지랄만 해요. 한 명은 야 걔 지금 뭐하냐? 이러고 한 명은 야 걔가 나한테 돈 달라고 그랬다니까. 한 명은
너 딸 잘 지내? 막 이러고 말이 다 달라요. 내 집. 인간은 하나도 대화가 통하지 않는데 지들 할 말만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얘네들이 친구인 척 했지만 학창시절에는 실상 까보면 친구가 아니다라는 걸 돌려서 얘기한 거야, 드라마에서. 그게 대화의 경륜이에요. 대화에는 당연히 참여를 해야 되고 흐름에 맞는 대화를 해야겠죠. 뜬금없는 말을 하거나 혼잣말만 하거나 지 할 말만 하면 이게 뭐 대화야. 그리고 이게 서양과 같이 오랫동안 혼잣말, 석재와 같이 대화 참여 안 하고 윤화와 같이 다른 사람이 말하고 있는데 막 끼어드는 거, 그리고 재화와 같이 막 관련 없는 화제를 막 꺼내고 이러면 흐름이 다 깨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 유의해서 적절하게 말해야 됩니다. 를 얘기하고 있고. 지금은 이제 지금까지 본 게 뭐야? 대상에 맞게 언어 예절을 갖추어서 대화하는 방법과 관련된 여러 가지 대화 원리 살펴봤죠. 이와 같은 원리들은 원리 핵심 뭐야? 예의죠. 부탁하고 건의하고 거절하고 사과하고 칭찬하고 동의하고 이렇게 다양한 상황에서 이런 원리들을 다 적절하게 사용해서 정중하고 공손하게 표현하면 완곡하고 차분하게 대화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내용이고, 추가적으로 협력의 원리에 대해서 얘기하죠. 협력의 원리란 대화의 목적이 성공적으로 도달하기 위해 지켜야 할 4가지 경륜을 얘기하는데, 양의 경륜, 질의 경륜, 관련성의 경륜, 태도의 경륜을 세면 됩니다. 양의 경륜은 뭐냐? 대화의 목적이 필요한 만큼의 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너무 과잉해서 정보를 얘기하면 지 혼자 할 말만 하는 것 같아요. 질의 경륜은 타당한 근거를 들어서 팩트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관련성은 대화의 목적이나 주제에 관련된 것만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태도의 경륜은 모호하고 좀 애매모호한 거, 그리고 중의적인 거 표현이, 이 표현도 되고 저 표현도 되고 이런 거 있죠. 이런 표현을 피하고 간결하고 조리 있게 말하되 언어 예절에 맞게 해야 된다. 이게 태도의 경륜. 이 4가지 경륜이 대화, 협력의 원리, 이런 것들을 잘 지켜야 상대방 설득하거나 대화할 때 아주 효율적으로 대화를 됩니다. 이런 것들만 잘 지키면서 조리 있게 잘 얘기해도 토론을 되게 잘해 보여요. 그래서 막 MBC에서 북극 토론 같은 거 하잖아요, 가끔씩. 그런 거 보고 있으면은 내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준석이라는 그 정치인이 토론 좀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이걸 잘 지켜요. 근데 진짜 좀 빽빽거리는 사람도 있죠. 막 말 끊고 막 그러면은 아무리 이 사람 똑똑해 보여도 대화에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 특징입니다. 이런 것들을 모르는 사람 많더라고요. 자, 4번은 이제 뒤에 쭉 넘어가면 우리 문제 숙제일 거예요. 숙제 중에 몇몇 맛보기로 내가 가져온 거예요. 페이지였더라 이거. 72요. 네, 72페이지네요. 이거 숙제를 해야겠죠, 당연히. 자, 일단 답. 자, 가나에서 어기고 있는 경률로 적절한 것은, 자, 잠깐만, 문제를 일단 풀어보자. 4번이랑 6번만 2개 풀어보세요. 짧게. 이게 딱 화작문 시험 문제. 4번. 4번이고. 그래, 답 얘기하는데. 답은 아니지만. 자, 다 풀었나요? 다 푼 사람? 풀었죠? 자, 4번의 답은 뭘까요? 정답. 2번 외에 쓴 사람. 없죠? 네, 답 2번입니다. 자, 선생님을 탓하는 못된 학생이죠. 관용의 경륜을 어기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목소리가 작으니까 좀 크게 말해라. 귀퉁대기가 말해보네. 자, 그리고 2번 딱. 이 지혜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잘난 맛에 살고 있죠. 나대죠. 변명의 경륜을 어기고 있습니다. 답 2번이죠.
되게 쉬웠고. 자, 6번. 이거 수능형입니다. 자, 대화의 원리가 다른 하나. 답은 5번 외에 쓴 사람. 그렇죠? 5번입니다. 자, 민재는 대화에 참여하지 않고 있고 1번에서. 2번. 강민은 지금 말 끊기 스킬을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3번. 수미는 뜬금없는 소리를 하고 있고 있죠. 그리고 서연은 지 말만 하고 있죠. 다 뭐야? 순서 교대의 원리를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똑같아요. 근데 하원만 좀 달라요. 동의의 경유를 어기고 있잖아요. 하원 같은 경우에는 공원에 갈까라고 얘기했는데 지우가 지금 좋을 것 같으면 동의해주고 있죠. 먼저 공감해주고. 근데 오늘은 조금 힘들 것 같아라는 식으로 자기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그럴까라고 했는데 뭐 답답하게 영화야 자기 의견을 계속 주장을 하죠. 동의의 경유에 어긋나는 게 문제였습니다. 답은 5번이에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이게 헌법과 작문. 이런 식으로.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77페이지 가면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화법도 좀 들어가지만 문법 문제가 해당이 또 됩니다. 자, 정확하고 효과적인 표현. 자, 단어 상황에 따라서 문법 요소들이 다 다르죠. 특히 우리나라가 그게 제일 심해요. 왜냐? 존댓말이 있잖아. 우리나라에. 존댓말이 있는데 존댓말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이 진짜 많잖아. 몇 개 있어. 수고하세요가 원래 존댓말이 아닌 거 알죠? 높은 사람 쓰면 안 되는 거 알죠? 근데 써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무조건 해야 돼. 상급자한테 수고하십니다. 수고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이렇게 계속 해야 돼. 이게 잘못된 건 알지만 문법적으로 하라는데 까야지.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의 되게 문법이 까다로워요. 자, 문법 요소는 당연히 이제 화자가 자신의 의도의 상황에 맞게 표현하도록 도와주는 언어 요소 중 하나긴 하죠. 그래서 의사소통을 되게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말의 문법 요소 당연히 이해해야 되고 적절하게 사용해야겠지. 우리나라 문법 요소에는 높임 표현이 있고 존댓말, 시간 표현도 있고 피동 표현이 있고 인용하는 표현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 설명하겠죠. 이제 높임 표현은 뭐 말 그대로 존댓말이죠. 상대의 높고 낮은 정도를 구별해서 표현하는 방법을 높임법이라고 합니다. 국어의 높임법은 높임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상대의 높임법, 주체 높임법, 객체 높임법으로 나누어집니다. 상대 높임법은 뭐겠어? 화자가 청자를 높이거나 낮추어 말하는 방법이죠. 종결 표현을 통해서 실현되는 겁니다. 상대에 대해서 맞춰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격식체와 비격식체로 나뉘어지는데 격식체는 뭐야? 격식을 차려야 되는 높은 사람이거나 공적인 상황에서 주로 사용되고 심리적 거리를 두는 느낌이 조금 줘요. 높임말 쓰는 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20살이 넘어가고 성인이 어느 정도 돼서 머리가 좀 크면 초면에 나이를 좀 물어보긴 하겠죠. 누구 소개받거나 했을 때. 여자든 남자든. 몇 살이야 했을 때 몇 년생이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근데 나보다 어린 게 확인이 됐어. 바로 말을 까야 될까? 제가 여러분들 처음 봤을 때 말 깠나요? 아니죠. 여기서 수준 차이가 들어요. 실제로. 놀랍게도. 존댓말을 해야 됩니다. 말 놓을까요? 라는 얘기 나오기 전까지는 말을 안 놓는 게 좋습니다. 살면서. 느낀 거, 이건 개인적으로 느낀 거예요. 말 놓은 순간 먼저 뒷얘기 나옵니다. 어려도 나보다. 저는 초등학생한테도 처음에는 존댓말을 해요. 애지간하면. 근데 이제 점점 친해지고 시간이 좀 지나고 너무 존댓말만 하면 상대방이 거리가 있어 보이잖아. 그렇죠? 이게 보통 이래서 연상이랑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려 보여서. 계속 존댓말 하니까. 근데 이럴 때는 또 뭘 해야겠어? 말을 까야겠죠. 말 편하게 하면 친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높임법이 주는 특징입니다. 나는 군대 늦게 가서 3살, 4살 어린 애들이랑 동기였단 말이야. 2살 많은 애들, 2살 나보다 어린 애들이 나보다 윗사람이었어. 이 사람들한테 존댓말하고 했단 말이야. 근데 뭐 막상 반말하니까 친구가 돼요. 3, 4살 어려도 지금도 연락을 하고 살아요. 친구가 되는데 이제 야하진 않죠 이제 군대에서 그렇죠. 그래도 편하게 지내고 그게 장점이에요. 존댓말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인 데서나 개념 있어 보일 때 하는 말들 그런 특징이에요. 사적인 상황에서 비격식을 사용하고 친근함을 주죠. 자, 토론대회에서 이영준 학생 말씀해 주십시오. 동아리방에서 영준 선배 책 좀 빌려주세요. 자, 가랑 나는 모두 상대방을 높이지만 가는 토론대회라는 공적인 상황에서 하십시오체를 상대해서 상대를 높이고 사적인 상황에서 해요체를 높여서 상대를 친근하게 높이고 있죠. 좀
다른 느낌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막 이렇게 보면 또 격식체랑 비격식체 그렇게 나뉘는데 뭐 하십시오, 하오, 하게, 해라 이런 게 다 격식체예요. 그리고 비격식체는 해요, 해체, 반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비격식체입니다. 이거 알아두면 좋아요. 뭐 이런 것까지 굳이 막 외울 필요는 없어요. 영어가 아니니까. 자, 그 다음 주체 높임법은 말 그대로 서술의 주체 자체를 높이는 거예요. 청자가 어떠냐에 따라서 객체 높이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주체 자체 높이는 겁니다. 주체 높임은 서술어의 어간에 선어만 어미 뭐뭐으 아니면 시가 붙어서 실현되는 게 일반적이지만 그 밖에 새로운 단어가 나올 때가 있어요. 잡수시다, 주무시다와 같이 높임 뜻을 갖고 있는 특수어휘죠. 잡수다라는 말을 아무 데나 쓰지 않잖아. 딱 한 번에만 쓰잖아. 높인 사람이 밥 먹을 때 잡수다라 쓰잖아. 딱 그럴 때만 사용되는 어휘죠. 이걸 특수어휘라 그래요. 아니면 주격조사 이가 대신에 누구께서 라는 사용 많이 합니다. 할아버지께서 책을 읽으신다. 할아버지께서 떡을 잡수신다. 뭐 이런 식으로 문장의 주어를 높이기 위해 높임의 주격조사 께서와 선어말 어휘 의시 아니면 특수어휘 잡수시다를 각각 사용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죠. 자, 어간이란 뜻은 이제 용언이 활용될 때 변하지 않는 부분으로 보다, 보니, 보고에서 보, 먹다에서 먹, 먹고에서 먹 이게 어간이에요. 그리고 선어말 어미는 그것이 나타나는 위치에 따라서 어말 어미나 선어말 어미로 나뉘는데 어말 어미는 말 그대로 용언의 맨 뒤에 오는 어미고 선어말 어미는 맨 앞에 오는 거예요. 가시겠다, 가시겠고에서 가 그리고 고가 어말 어미겠죠? 맨 마지막에 있으니까. 그렇지? get이 선어말 어미입니다. 고 앞에. 그리고 객체 높임법. 자, 객체 높임법은 목적어나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서술의 객체 높이는 방법이에요. 모시다, 뵈다, 뵙다, 들이다, 뭐 여쭈다 뭐 이런 것들과 같이 높임의 뜻을 갖고 있는 특수어를 통해 실현되고 부사의 경우에는 조사에게 대신 깨가 사용됩니다. 진아가 할머니를 보러 갔다 라고 쓰면 안 되겠죠. 뵈러 갔다. 할머니께 과일을 드렸다. 할머니에게 과일을 줬다가 아니죠. 가에서는 목적은 할머니를 높이기 위해 뵈다라는 특수어휘를 사용하고 있고 지금 할머니를 높이기 위해서 에게가 아니라 깨를 쓰고 있죠. 그리고 들이다 대신 특수어휘 들였다 이걸 쓰고 있죠. 주다가 아니라 들이다라는 걸 쓰고 있죠. 자, 근데 이런 높임법의 원리를 모르고 일상생활에서 잘못된 표현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 이 제품이 이쁘십니다. 지금 제품을 높이고 있죠. 제품이 내 윗사람이야? 생물도 아닌데. 선생님, 물어볼 것이 있어요. 물어볼. 그런 얘기 요즘은 그래도 관용 많아 먹어가잖아. 옛날에는 여쭙고자 합니다 라는 표현을 썼죠. 아름다운 표현을. 거기서 이제 또 수준이 보여요. 아니 고등학교까지는 괜찮아. 잘 모를 수도 있고 뭐 아직은 어리니까. 교수님, 제가 물어볼 게 있는데요. 그래 일로 와봐 하고 다음날부터 얘는 좀 안 받습니다. 여쭤볼 게 있습니다 라고 하죠. 자, 이번에는 준호가 한번 말해봐. 가 같은 경우에는 제품을 높이고 있고 상대 높이법을 써야 되는 주체 높이법 지금 함께 사용하고 있죠. 고객님, 이 제품이 이뻐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고객님으로 한번 높였는데 또 높이고 있어. 이상하게. 나에서는 학생이 선생님한테 특수어휘를 사용하지 않고 있죠. 지금 여쭈다라는 말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공적인 상황에서는 예의를 갖춰야 되는데 이건 조금 많이 실수들 하죠. 사람들 많은 데서 친하다고 막 편하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죠. 이런 식으로 평소 친근한 사이라 해도 공적인 상황에서는 상대를 높여서 표현하는 게 옳긴 합니다. 그 다음 시간 표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어떤 상태나 동작이 일어나는 시간과 관련된 일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문법 요소를 시간 표현이라고 하는데 국어의 시간 표현은 시제와 동작상이 있다. 시제 같은 경우 많이 들어봤죠? 영어에서. 잉글리시 스쿨에서 많이 들어봤죠? 아카데미에서.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 막 이러면서. 근데 우리도 있어요. 언어라는 건 당연히 시제가 있죠. 시제는 발화시와 사건시의 관계에 따라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로 나뉩니다. 발화시는 뭐겠어? 말을 하는 그 순간. 발화시. 사건시는 뭔가 설명할 때 그 사건의 당시 시간을 얘기하는 그런 식으로 나눌 수 있고 당연히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눠지겠죠.
과거 시제는 사건이 벌어진 게 발화 시보다 앞서 있는 시제입니다. 현재 시제는 사건 시와 발화 시가 일치하는 거고, 미래 시제는 사건 시가 발화보다 나중에 나타나는 거겠죠. 시제는 다음과 같이 어미와 시간 부사를 통해 실현이 됩니다. 어떻게 되냐? 사건 시, 발화 시, 과거 시제, 어제 바람이 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사용되고 있고, 동사는 뭐뭐 니은, 던, 형용사는 던, 뭐 어제, 아까 이런 식으로 시간 부사가 사용되죠. 현재 시제 같은 경우는 지금 바람이 분다. 그렇죠? 얻다가 아니라 분다. 니은이 써지고 있죠. 동사로는 니은이 쓰고, 동사로는 는이 들어가고, 형용사로는 니은이 들어가면서, 관형사 어미로는, 선어말 어미로는 동사 는, 니은 둘 다 들어가는데 형용사는 없고, 시간 부사로는 오늘, 지금 뭐 이런 식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미래 시제도 당연히 내일 바람이 불겠다, 불 거다, 이거 다 돼요. 이거는 시간 부사로는 뭐 내일, 곧, 아마도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쓰죠. 미래가 maybe 이런 거. 관형사 어미는 으나 리을 많이 써지고, 선어말 어미는 get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미래 시제를 실현한 다른 표현으로는 뭐 리을과 것이 결합된 리을 것도 널리 사용됩니다. 이런 식으로. 참 신기한 게, 근데 우리가 국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거 굳이 설명 안 해도 잘 알아요. 많이 쓰니까 우리가. 그렇죠? 영어는 이거 다 가르쳐야 되고 외워야 되고, 한국어는 외울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쓰니까 자연스럽게. 설명을 못할 뿐이지. 야, 왜 미래 시제는 이거 그렇게 쓰냐 하면은 그냥 이렇게 쓰니까요. 이렇게 하잖아. 그게 이제 특징이에요. 자, 동작상은 시간의 흐름 통해서 동작의 양상을 표현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것으로는 동작의 진행을 나타내는 진행상, 그리고 완료를 나타내는 완료상이 있습니다. 진행상은 뭐뭐고 있다, 뭐뭐 가다 등의 표현을 통해 실현되고, 완료상은 뭐뭐 버리다, 뭐뭐 있다, 뭐뭐 놓다 이런 식으로 실현이 됩니다. 예를 들면 영우가 빵을 먹고 있다 해서 뭐뭐 고 있다는, 빵을 먹는 행위가 진행 중이라는 걸 알려주죠. 뭐뭐 버렸다 해서는 행위가 완료됐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종원이가 빵을 먹고 있다, 먹는 거잖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죠. 먹었다, 과거형이잖아. 아니면 완료된 거잖아. 다 먹었던 거잖아. 국어의 시간 표현은 시간을 드러내기 위해서만 표현하는 게 아니라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가 무엇을 표현하고 있는지를 또 알아봅시다. 시간 드러내기 위해서 표현한 게 아니니까. 진호가 지금 웃는다, 승주가 내일 떠난다, 거둔다, 뭐 이런 식으로 대표적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가는 여기서 현재 시제를 표현하는데, 지금 나에서는 가까운 미래를 표현하고 있죠. 아직 벌어진 게 아니잖아. 떠났다는 게, 승주가 지금 떠나는 게 벌어진 일이 아니잖아요. 내일 떠난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다에서는 과거의 상황을, 지금 과거 사건이죠. 지금 앞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잖아. 명령대첩이 과거의 사건을 근데 지금 오늘 일어난 것처럼 현장감 있게 표현하고 있죠. 표현 의도에 따라서 다 다르게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at, ot과 같이 미래 시제 선어말 어미 get도 마찬가지입니다. at, 이런 거 다 과거 시에 표현하긴 하지만 꽃이 활짝 피었구나 그래서 같이 상태가 완료돼서 발화시까지 지속되거나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을 나타낼 때도 사용이 됩니다. 또 이대로만 공부하면 틀림없이 대학에 붙었다. 이와 같이 발화시에 볼 때나 미래 사건이나 일을 이미 정해진 것처럼 얘기할 수도 있어요. 미래시에 표현하지만 고향에서는 추수를 끝냈겠다 해서 추측을 나타내기도 하고, 올해는 목표를 꼭 달성하겠다 해서와 같이 주체의지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처럼 시간 표현은 다양하게 표현 효과들을 낼 수 있는데, 그래서 효과적인 의사소통하기 위해서는 시간 표현을 적절하게 선택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복잡해요. 자, 이제 그 다음 피동 표현, 이제 피동사, 능동사 영어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쵸? 그거는 이제 저 기억이 안 난다. be로 많이 쓰지 않나? been, was, is, are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쓰지 않나? 피동. 그래서 이거 영어로는 맨날 바꾸는 연습들을 많이 하죠. 한국어 똑같아요. 능동문은 주어가 벌이죠. 지금 벌이 쏜 거예요. 능동적으로 자기의 의지에 따라서 은주를 쏘고 싶어서 쏜 거야. 근데 은주는 내가 맞고 싶어서 맞은 거야. 벌한테 쏘이고 싶어서 쏘인 거야. 쏴줘 씨 이거야? 아니잖아. 은주가 벌한테 쏘임을 당한 거예요. 피동사로 바꿔주려면은. 그럼 목적어가 주어가 되면서
주어가 부사어로 바뀌고 이거를 피동사로 사용되면은 바뀌는 거야, 피동 문장. 이걸 연습을 좀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는 한국인이니까. 하다 보면 이게 딱 느낌 와요. 피동 표현. 문장은 동작이나 행위를 한 주체를 주어로 하느냐, 당한 대상을 주어로 하느냐에 따라서 능동문이랑 피동문으로 나뉩니다. 행위를 한 주체를 주어로 두면 능동문, 행위를 당한 사람이 주어가 되면 피동문인 겁니다. 주어가 동작을 제임으로 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을 능동 표현이라고 하고, 주어가 다른 주체에 의해서 동작을 당하게 되는 것을 피동 표현이라고 합니다. 뭐 피동전미사 이히 리기가 붙어서 만들어진 피동사나 되다, 어지다, 개되다 같은 표현을 통해서 실현된대요. 능동문이 피동문을 바뀔 때는 능동문이 목적어가 피동문의 주어가 돼야 되고, 이거는 옆에 설명된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림에서도 같이 재환아 이게 무슨 소리냐 했을 때 제가 화분을 깼어요랑 화분이 깨졌어요랑 문제가 좀 있어 보이죠? 주체가 없어 보이죠? 주어가 없으니까. 가에서는 행위의 주체 나, 제 이게 보이죠? 나타날 수 있죠. 근데 나에서는 지금 누가 깼는지를 얘기 안 하고 있잖아. 행위를 당한 화분만 드러나 있죠. 그래서 여기에는 화분을 주어로 내세움으로써 화분이 깨졌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화분을 깬 주체가 누구인지 부합하지 않으려는 심리가 반영되어 있는 겁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해요. 선생님, 내가 사람을 때렸어요. 그거랑 쟤 맞았어요. 누가 맞았어요랑 다른 거. 누가 때렸는지도 말 안 했잖아. 이런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면 도움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모의고사 때 얘기합시다. 칸트에 나옵니다. 선의지. 이와 같이 피동 표현은 행위를 당한 대상을 강조할 때뿐만 아니라 행위의 주체를 밝히고 싶지 않은 경우에 행위의 주체가 중요하지 않거나 누구나 아는 대상이어서 말할 필요가 없는 경우 행위의 주체가 누군지 분명히 알 수 없는 경우에 많이 사용됩니다. 피동문 같은 경우에 이렇게 표현 효과가 있는 피동 표현을 적절히 사용하면 화자나 필자의 의도가 잘 반영된 단어를 구성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걸 부정확하고 부적절하게 사용되면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곤충의 몸은 머리, 가슴, 배로 나누어집니다. 이 건축물은 그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인가 볼까? 자, 피동 표현은 어지다, 개, 되다 등 표현 중 하나만 사용되면 되는데 지금 가에서는 나뉘어지다, 나뉘다랑 어지다 이게 둘 다 사용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써도 돼. 배로 나뉩니다 아니면 나누어집니다 이렇게만 되는데 나뉘어집니다 두 개 다 표현했기 때문에 좀 어색해지죠. 자, 나는 그가 이 건축물을 만들었습니다와 같이 능동문으로 표현해야 될 것을 굳이 피동문으로 표현해가지고 어색하게 만들어집니다. 이건 이제 번역할 때 보통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겨요. 왜냐? 영어 문장에 익숙해지면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그는 어제 죽었다 그가 어제 뭐 이런 식으로 막 머리가 아파지잖아. 영어로 하면 이런 식으로 이것 때문에 많이 문제가 생겨요. 이처럼 이중 피동 표현에 사용되거나 피동 표현을 지나치게 사용하면 문장이 자연스럽지도 못하고 어색해지게 되므로 바로 적절하게 사용하자 뭐 이런 내용을 합니다. 이게 이제 피동 표현이고 마지막 이제 인용 표현.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자신의 말이나 글 속에 끌어쓰는 게 인용하는 것이죠. 전달하는 방식에 따라서 직접적으로 인용하는 사람이 있어. 공자가 알아서되 진인사 대청명이라 하더라. 이건 직접 인용하는 거죠. 공자가 얘기했다라고 직접 인용하는 거죠. 근데 간접 인용하는 경우는 간접적으로 뭐가 있었던 거 누구나 다 알지만 대놓고 누가 했다 얘기 안 하고 갖다 쓰는 거. 가와 같이 사람의 말을 직접 인용할 때는 인용하는 문장에 큰 따옴표를 붙이고 뭐뭐라고 이런 걸 많이 얘기합니다. 나와 같이 간접 인용할 때는 뭐뭐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근데 문제는 직접 인용의 고를 사용하거나 그 간접 인용의 라고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주의해야 됩니다.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이렇게 문법 요소를 정확하고 알고 적절하게 사용하는 게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중요하다. 다양한 문법 요소의 특성을 잘 알고 이를 상황에 맞게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노력하자. 이런 식으로 글이 끝납니다. 정리를 쭉 하면 이 내용 정리하면 뭐야? 상대 높임법, 종결 표현을 통해서 실현되겠죠. 상대를 높이는 거는 종결이 어떤 식으로 되느냐에 따라서 상대가 높은 사람인지 낮은 사람인지. 주체 높임법은 주체 높임, 선언함이 뭐뭐시, 깨서, 특수어휘, 잡수다 이런 거 이렇게 실현되고 객체는 특수어휘랑 누구누구 깨를 통해서 실현이 됩니다. 시간 표현은 과거형, 현재형, 미래형 이걸로 실현되고 시간부사, 선언함이, 관용사형이로 표현됩니다.
동작상은 진행하는 거랑 완료된 거랑 그런다. 그리고 피동 표현은 뭐 피동전미사 이, 히, 리, 기가 붙여서 만들어진 피동사를 통해 실현된다 했고, 되다, 뭐뭐 어지다, 뭐뭐 어떻게 되다, 뭐뭐 이렇게 어지다, 그리고 뭐뭐게 되다 이런 식으로 실현된다 했고, 인용 표현은 직접 인용이랑 간접 인용인데 직접 인용은 뭐라 했어? 라고가 들어가고 큰 따옴표를 쓴다. 간접 인용은 고를 쓴다. 이게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자, 이것도 똑같이 뒤에 몇 페이지야? 96페이지. 2번, 6번, 8번 봅시다. 되게. 자. 됐나요? 다 풀었나요? 풀었나요? 자, 갈게요. 자, 2번. 정답은? 4번. 4번 제외한 사람. 5번 한 사람. 자, 답은 5번입니다. 자, 청자가 문장의 주어에 해당하는 인물보다 높을 때도 분명히 고려해야 될 상황은 맞죠. 근데 이 보기를 통해서는 그 관계 파악이 돼요. 그 보기에서 아버지께서 책을 읽으신다, 뭐 할아버지께서 떡을 잡수신다, 선생님이 키가 크시다, 이거를 지금 나와의 관계를 파악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그게 답의 문제였습니다. 5번입니다. 3번, 6번. 답은 2번? 2번입니다. 가까운 미래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지 지금 승주의 의지를 표현하는 식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죠. 승주는 반드시 내일 떠날 거야 라는 의지 표현으로서 지금 사용되는 거야. 는 미래, 떠난다의 그 니은이 아니죠. 그냥 미래에 일어날 것이라는 미래형 글씨죠. 그래서 2번입니다. 8번 같은 문제가 좋은 문제예요. 답은 3번입니다. 자, 은희가 벌에게 쏘였다, 였다 표정 바꿀 수 있죠. 전혀 어색하지 않죠. 두 번째, 앞산이 구름에 덮였다. 이것도 되죠. 전혀 어색하지 않아. 근데 풀이 염소에게 열심히 뜯겼다.
의지를 가질 수 없는 특성이기 때문에 열심히라는 부사와 잘 안 어울려요. 뭔 태클은 걸 수 있겠지. 살아있을 선생님 풀도 생명이잖아요. 식물은 왜 무시해요? 식물도 감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쓰세요. 이렇게 쓰고 수능 평가위원회한테 민원 넣으세요. 아마 빠꾸당할 겁니다. 다음 3번입니다. 그가 고양이에게 얼굴을 긁혔다도 되죠. 피동문 바꿔도 문제 없고. 모기가 어젯밤 내가 어제 모기에게 물렸다. 피동문 되죠. 전혀 문제가 없어요. 3번이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 외에도 이제 뭐 압존법을 우리 이제 높임말을 표현할 때 또 압존법이라는 게 또 있어요. 여기서는 또 안 가르쳐주지만 또 한번 배울 일이 있을 거예요. 압존법 뭔지 아는 사람? 압존법 뭔지 아는 사람? 만약에 경민이가 승우보다 형이야. 그러면 경민이가 승우가 경민이보다 형이야. 그러면은 경우가 승우 형이라고 하겠죠. 존댓말 하겠죠. 근데 내가 너네 둘보다 조금 윗사람이잖아. 어제 나이가. 그럼 이제 경민이가 나한테 직통으로 다이렉트 얘기를 할 때 선생님, 승우 형님이 뭐 이렇게 부탁하시던데요? 이 말은 잘못된 거. 왜냐면 나한테는 승우가 낮은 사람이기 때문에 너도 승우를 낮게 표현해. 반말을 해야 돼요. 이 압존법이 요즘은 많이 사라졌어요. 이렇게까지 국가하게 안 따지는데 회사나 단체 생활하거나 사회생활할 때 좀 사용됩니다. 뭐 특히 회사는 높은 직급이 있는데 뭐 과장이 있고 대리가 있고 일반 사원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과장님 누구누구 대리님이 뭐뭐뭐 하시랍니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과장님 이 대리가 뭐 하라고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가요. 이 대리가는 존댓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게 압존법이에요. 그런 것들도 공법이 있습니다. 알겠죠? 자, 8시까지 쉽시다.